안녕하세요.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TV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 봄꽃의 향연을 만끽해 주십시오. 마음의 안정과 여유가 있다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동안 좀 무거운 주제인 경제, 가상화폐, 리디노미네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이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좀 가벼운 소재를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리고 1층, 그리고 탑층, 로얄 동층향. 오늘은 1층과 탑층 장단점과 로얄 동층향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탑층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단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 긁어 모아봤어요.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과 단점,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단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현장의 목소리니까 그것도 참고했고요. 그래서 좀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과 탑층 장단점과 로얄 동층향 찾는 방법.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 아파트 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없이는 서로 네 층이 좋다, 내 층이 좋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우기만 합니다. 물론 댓글이 풍성할수록 좋아요. 토론의 장에서. 그래도 서로 프라이버시도 이게 중요시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에 대한 개념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은 한번 다지고 가자고요. 1층, 탑층, 로얄층 이것은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얄동과 로얄층은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대적 개념입니다. 주로 상대적 개념으로서 아파트 구조, 연차 또는 입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좀씩 변해요. 다만 평균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 이게 바로 로얄동과 로얄층, 로얄향이 되겠습니다. 1층과 탑층이 가격이 낮은 것은요, 객관적으로 그만큼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건 1층이 좋다, 탑층이 좋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굳이 꼭 따지자면 가격이 낮잖아요. 그렇죠? 물론 탑층 같은 경우는 요즘 펜트하우스에서 비싼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가격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단점이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아파트마다 달라요. 또 가격이 높은 탑층, 펜트하우스는 최고 로얄층입니다. 네 번째, 최근 아파트 선호도. 이걸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최상층, 상층부, 중간층, 하층부, 최저층.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위로 올라갈수록 이 선호 현상이 뚜렷해져요. 아파트 분양가가 고층일수록 비싼 이유와 같습니다. 어떤 분양단지는 보면 아예 그냥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쭉 가격이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건 높을수록 비싸요. 맞죠? 이처럼 지금의 트렌드는 확실하게 조망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층이다. 5번째, 아파트 투자 가치 중에서 이 황금성, 이거 중요하죠.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 황금성 면에서는 확실하게 층을 구분해야 돼요. 어차피 1층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가격이 또 싸잖아요. 그쵸? 탑층도 기존의 탑층은 가격이 싸잖아요. 투자 가치가 꼭 낮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황금성,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로얄층이 좋습니다. 6번,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층수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맞춰야죠. 실거주 개인적 사정이야 다 있는 거니까 개인 여건에 맞게 선택합니다. 아파트 동층향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입지, 교통, 호재, 미래 발전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동층향은 같은 단지에서 찾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또 가격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평가할 경우 아파트 연차라든가 아파트 높이라든가 아파트 퀄리티, 그 다음에 개인 마인드, 이거에 따라서 장단점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아홉 번째, 아파트 로얄층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0층 기준으로 7에서 12층, 대략 한 중간층이 로얄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한 층이라도 높을수록 로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층 건물이 있다. 뭐 30층이 펜트하우스라면 30층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29층이 제일 좋아요. 28층이 그 다음 좋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팍팍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7층이 20층보다 더 받는 경우도 하다하고요.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꼭 따지자면 이렇다 이겁니다. 지금 높을수록 로얄층이다. 10번, 아파트 로얄층과 1층의 가격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날까? 적게는 5%, 많게는 15%, 평균적으로 최소 10%는 차이 납니다. 10억 기준으로 1층은 9억이면 로얄층은 10억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나요. 그래서 15%, 한 8.5억 정도 하는 경우가 많겠죠, 1층이.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15%. 요즘 왜 로얄층의 중요도가 커지냐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했잖아요. 자, 다툴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 토대로. 그렇다면 1층과 탑층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1층의 장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려 16가지 사항을 뽑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1층에 사시는 분들,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노약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1층이. 정원과 커뮤니티가 이용됩니다. 특히 최근 새 아파트는요, 정말 1층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얄층 못지않은 1층 아파트도 꽤 있어요. 어린이 뛰어놀기 좋습니다. 시끄럽다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괴석만 지르지 않는다면 뭐 1층이 밑에 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화재, 재해 대피가 빠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빠르고, 그 다음에 복사열이 없어 선선합니다. 실질적으로 1층에 살다 보면은 정말 시원해요. 그 다음 정원 활용, 전원주택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 정원을 잘 해놓은 곳은요, 필로티가도 있고 그러면 정말 전원주택에 사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서 시간이 단축돼요. 정말 바쁜 세대 아닙니까? 뭐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유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격 급한 분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아홉 번째, 낭만적 친환경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주택은 아니지만 정말 타운하우스처럼 멋지게 저희가 꾸민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친환경적이죠. 자연과 내가 어우러지는. 어린이집, 특히 요즘 이거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으로서는 환상적인 곳이죠. 분양가도 저렴합니다. 자본금 부족한 분들은요, 딱이에요, 딱. 그렇죠? 더군다나 이 갭 투자. 1층이라서 뭐 전세값이 많이 싸지는 않아요. 근데 매매가는 많이 싸잖아요. 갭 간격이 좁습니다. 상당히 유리하죠. 화랑기, 이때는 재밌는 게 로얄층 비슷한 가격 대우를 받아요. 집이 없을 때는요, 1층도 뭐 로얄층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준한 대우를 받는다고요. 배달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 가장 편리한 층입니다. 이게 키포인트네요. 종합 정리하면 정말 생활만 따지면 1층이 최고죠. 그리고 땅을 밟은 어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못지않게 단점도 16가지 정도로 많습니다. 범죄에 취약해요. 요즘은 잘 돼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2층보다 좋을 건 없고, 생활 침해가 심합니다.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바라 보이죠? 그 다음에 주변 소음 피해, 상대적 소음이 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복도식은 더 심해요. 여기 지금 복도식 사진 나와 있죠? 습기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고층에 비해서 저층이 일조량이 적고, 조망권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벌레,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벌레가 정말 자주 들어와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로얄층이 5개에서 10개 팔리는데 1층은 겨우 하나 팔릴까 말까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아예 안 팔리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게 층의 개수에 따져서도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널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이 잘 치우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죠. 주택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또 단점이 돼요. 아까 럭셔리하게 타운하우스처럼 사는 방향도 있지만 그냥 일반 주택, 빌라, 오래된 주택 여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장점을 못 살린다.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가 선호 안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세입자들은 1층 하면 좀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어떤 자기 상황에 맞는 사람들은 1층에 살지만 배수관 등 냄새가 좀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집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사색의 시야가 줄어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래도 로얄층에 있는 분들은 밖을 보면서 그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근데 1층에 계신 분들은 시야가 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인데 다시 사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1층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1층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왜? 불편한 점이 더 많나 봐요. 이번에는 탑층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무려 역시 16가지 정도. 벌레가 덜 들어온다. 층간 소음이 없다. 제일 꼭대기 층이니까요. 조망이 탁월합니다. 높을수록 조명의 시야는 넓어지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환기, 통풍 아주 잘 되죠. 그 다음에 층간 소음이 없다. 아까 2번 나왔네요. 사생활 침해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고층이다 보니까 뭐 상대방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분양가도 저렴하고요. 자본금 부족한 분들이 투자하기 참 좋죠. 요즘처럼 좀 비싼 복층 형태로 비싸게 짓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갭 투자도 역시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싸니까. 채광도 뛰어나요. 화랑기 때 로얄층 가격을 받습니다. 신축일 경우는요. 탑층이 초로얄층이에요.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입니다. 다시 사는 비율도 높다고 그래요. 정말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좋은데 또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1층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합니다. 옥상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옥상 개방, 이건 공공 구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겠죠. 사색도 많이 하고 세상을 넓게 보면서 어떤 심신을 가다듬는 그런 심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결로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 춥습니다. 상대적으로 추워요. 물론 요즘은 잘 지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 안 나지만 뭐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 구축도 많잖아요. 복사열로 여름에 덥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더워요. 그리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역시 1층처럼 탑층도 선호하지 않아요. 외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격 급한 분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정말 짜증나요. 이거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입자 선호 역시 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엘리베이터 시간 아까 걸린다고 했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이거 정말 난감해요. 고장나는 경우도 몇 번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여러 번. 뭐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자기가 급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느린다. 그 다음에 실거주 생활에 1층에 비해서는 솔직히 종합적 실거주는 좀 불편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음향학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뭐 땅의 기운을 덜 받는다. 이것은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화재 재난에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1층에 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층고가 높고 복층, 여름에 덥고 이거 복층이요. 좋은 곳은 좋지만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여름에 더워요 정말로. 겨울에는 또 춥다. 실질적으로 온도 차이가 정말 심합니다. 여름에. 신축 실내 공기 위험도가 저층보다도 나쁩니다. 뭐 나쁘냐? 고층일수록 좋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특히 신축일 경우는 위층일수록 이렇게
좋지 못한 화학 물질들이 좀 더 많다고 그래요. 신체가 불편한 환자가 있을 경우 아무래도 좀 더 불편하겠죠. 이번에 1층 탑층 장단점 끝났고 한번 간단하게 다른 것들도 알아보자고요. 평면 구조 한번 볼까요? 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도 한번 보자고요. 자, 주거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판상형 보통 200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일자형인 판상형이 많고 좀 남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타워형은 2000년대 들어와서 좀 유행했죠. 이게 남향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정치적으로 남향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동남향인 경우도 있고 왜냐면 조망 때문에 좀 틀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번에는 판상과 타워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이 혼합형이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자, 남향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평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럼 장점 뭐가 있느냐? 타워형은요. 독특한 평면 구조 설계 이게 가능해요. 미관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미래 트렌드의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양, 서양, 남양, 남동양 무조건 100% 모든 사람이 남양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 정남향으로 정가구를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호하는 건 남향인데 배치 어렵죠. 앞뒤면에 발코니 설치가 어려워서 통풍이 어렵습니다. 실적으로 판상형은 시원해요. 근데 이 탑상형 같은 타워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판상형에 비해서 분양가가 약간 좀 비싸다. 이번에 이제 판상형 한번 볼까요? 장점, 전 가구 남향 배치 가능합니다. 남북으로 창을 만들어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건축비가 타워형에 비해서 좀 저렴해요. 저렴. 남향으로 배치하기 쉬워서 햇빛이 잘 들고. 단점은 단조로운 건물 외관. 그 다음에 정말 보기 흉하죠. 솔직히 판상형 보면은요,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정말 보기 좀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상형을 서서히 없애려고 한다고 하죠. 조망권 확보에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동간거리에 의해서 일조권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동간거리가 가까울 경우는 일조권, 채광권, 조망권 이런 것들이 침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단지 내 소음, 환기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쭉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판상형. 그 다음에 타워형. 다른 말로 탑상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혼합형. 직접 사진으로 보니까 아까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평면구조 두 번째. 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볼까요? 판상형은 남향 배치가 많고 동간거리가 넓고 통풍 일조량 좋고 중장년층이 주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호도가 현재까지는 높아요. 그래서 A형이 경쟁률이 세요. 분양할 때. 사생활 침해가 적습니다. 단점은 뭐냐? 미래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선호할지 몰라도 나중에 10년 후 판상형은 어떤 가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랜드마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신형의 판상형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신축이라고 할지라도 랜드마크가 거의 탑상형이 차지합니다. 타워형, 탑상형의 장점은 층수 높고 조망이 탁월합니다. 미래 트렌드예요. 이게 외관이 빼어납니다. 아름답죠? 랜드마크 단지들이 거의 타워형이 차지한다는 거. 또 고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모양이 가능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선호하죠. 타워형과 이번에 타워형, 탑상형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생활 침해 높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B, C, D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EF, 뭐 H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혼합형이고요. 자, 통풍, 일조량이 떨어진다. 혼합형은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혼합형이라는 거. 그렇다면
로얄동, 이번에는 이제 동층향을 한번 보자고요. 로얄동, 로얄층, 로얄향, 이거를 판단한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로얄동, 로얄층, 로얄향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가 로얄동이다. 나는 여기가 로얄동이다. 여기는 로얄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보편적인 답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돈이 그걸 말해줘요. 아파트 가격이. 로얄 동층향은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은 위험하겠죠. 로얄 동부터 알아봅시다. 기준. 동의 방향, 전철역 거리, 조망, 동강 거리, 주로 일조권, 채광권 이것들이 확보되죠. 아파트 평면 구조, 대로변 유무, 소음 발생 여부, 대단지의 경우 그 거리 여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군 거리, 숲과 상권의 거리,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로얄동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로얄층의 기준, 이번엔 층 한번 보자고요. 저층과 고층의 장점을 주로 활용했고요. 환경이 좋은 층으로 아파트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 높은 층이나 중간층을 말하죠. 근데 높은 층, 중간층, 최근 트렌드는 높을수록 로얄층이다 잊지 마세요. 30층, 그러면 29층 있으면 29층 사세요. 28층이 더 좋고요. 아니 더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좋고요. 그럼 27, 26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뭐 동층향 어떤 모든 것이 똑같은데 층만 다르다. 그럼 높은 층 잡으라고요. 로얄 향의 기준, 이번엔 향을 볼까요? 일조권, 채광권, 이건 빛이 들어오는 거고 채광은 어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리. 그 다음에 통풍, 바람, 이것이 좋은 곳을 지칭합니다. 상대성도 역시 있어요. 항상 다 상대적이에요. 주변 배치 여부에 따라서. 보통 남향, 남동향, 동향, 특히 남향, 이게 로얄 향이다. 그렇다면 로얄통을 한번 가볍게 판단해 보자고요. 가볍게. 자, 우선은 단지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단지 위에 뭐 전철역이 어디 있느냐, 또 도로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또 조망이 어떻냐, 또 앞에 건물이 높이가 어떻냐. 정말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남향, 이렇게 남향이라고 한번 봅시다. 당연히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게 로얄 뭐예요? 동이네요. 왜? 여기 지금 큰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들. 이게 어떤 도로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앞에가 완전 뻥 뚫리고 도로가 작은 도로다 그러면 이게 로얄동이 될 수도 있어요. 시야가 쫙 뚫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대부분 그런 곳은 없잖아요. 여기 또 앞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사이드에 있는 것은 로얄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뒤에 여기 얘하고 얘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만약 여기 도로 있다면 역시 이것도 꽝이고요. 뒤에 산이 있거나 이렇다면 좀 낫죠. 아무튼 지금 로얄동이 어딘지 여기서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 전철역이 있다.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얘가 로얄동이 되겠죠. 바짝 붙으면 또 달라져요. 아무리 전철이 가까워도 얘가 되지만 우리가 뉴타운이라든가 어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로얄통을 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차피 전철 따라서 도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월공역이 있고 돌고지역이 있고 석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쪽에 광운도역이 있고 항상 역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해제 지역과 해제 유력 지역 해서 이 빨간 거라든가 이쪽은 주로 해제된 곳이 많아요. 장인뉴타운을 좀 예로 들었는데 1, 2, 3, 4, 5, 6 이쪽은 좀 지금 분양을 했거나 분양 예정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자고요. 자 돌고지역이 있고 석계역이 있네요. 누가 로얄입니까? 같은 값이면 이쪽이겠죠. 4단지, 6단지가 물론 여기 앞에 있는 곳들은 좀 가격이 좀 낮겠지만 이제 이쪽이 뭐 8, 뭐 7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특별한 뭐가 없는 한은. 그리고 광운대역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쪽 역시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여기 15단지, 뭐 11단지도 무난하고요. 근데 이쪽은요 생각보다 이게
뉴타운이라서 거리가 먼 거예요. 뭐 북서울 꿈의 숲에서 이렇게 자연환경 쪽은 좋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여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번에는 로얄 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얄 향만 받은 게 아니라 로얄 동도 같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딱 보면 여기 지금 남향으로 쭉 있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 있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게 다 로얄 동인 거예요. 남향인데다가 그다음에 어떤 공원의 조망권도 확실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 중앙 경도가 로얄이 되겠죠. 물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역시 달라집니다. 전철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또는 뭐 여기가 대로변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향 동그라미 찍어 역시 향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정남향이니까 볼 것도 없이 이게 로얄 향이죠. 쭉 이렇게. 그래서 비교적 이제 미래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약간 분양가가 똑같을 경우를 기준으로. 그리고 혼합형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사선으로 그어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망권이 탁월하다면 더 비싸요. 조망권이 아주 탁월하다. 만약에 여기까지 뚫렸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비록 남향은 아니지만 이게 누가 더 로얄 동이냐 이건 한번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뭐가 가렸다 이렇게 여기 뭐 가렸다 그러면 역시 향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향도 있겠죠. 똑같은 값이면 여러분들 남동향이 남서향보다는 좋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한번 조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트 조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바다 조망입니다. 바다 조망. 뭐 정말 최고죠. 이 뒷동보다 가리는 것보다 이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시야가 확보된다면 바다 조망이 뭐 환상적입니다. 서울은 안타깝게 바다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송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들. 이번에는 제 강조망입니다. 강조망. 이렇게 강이 조망두느냐 조망두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강남권 아파트 가격 차이 그리고 강북 쪽에 용산구, 뭐 성동구, 광주구, 마포구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래서 한강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산입니다. 산. 이렇게 막 만약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산이 아름다울수록 더 좋고요. 네 번째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 내 공원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공원이 있다면 오히려 산조망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지 외부적으로 판단하자면 바다, 강, 산, 공원 순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공원 놀이터 순입니다. 일조권, 채광권, 조망권, 층간소음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뭐 일조권이나 채광권은 큰 차이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햇빛이 나에게 이게 쬐는 우리 아파트에 쬐는 정도고요. 이건 아까 창문 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빛으로 얼마나 퍼지느냐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조망권은요. 예, 보여지는 시야에 권리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어떤 도움을 받습니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높은 건물이 있고 그 다음 거리가 있고 그 다음 거리가 있는 이렇게 갈수록 어때요? 건물은 높아지죠?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당연히 좋죠. 서로 간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뭐 가격도 비쌀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발생하니까 적당한 거리가 좋겠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일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나마 얘는 좋은데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쪽은 좀 위쪽이 좀 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높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1층은 상대적으로 아까 일정권이나 채광권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만약 북쪽이 이쪽이라면 끔찍하겠죠. 얘는. 자, 이번에 이제 오른쪽 왼쪽 밑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일조권 침해 요구가 가능한 경우 이것은 기준 이하의 햇빛을 쬐는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지죠. 그래서 햇빛이 좀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재봤더니 기준치 이하다. 이것은
일주권 침해로 법적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치 이상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떤 위치가 다르다고 봤을 때 기준 이상의 빚을 쥐는 경우, 이 경우는 설령 일주권 침해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기존보다 일주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일주권 피해 보상은 요구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층간소음, 아파트 하면 뭐니 해도 층간소음이죠. 그나마 요즘은 좀 잘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해요. 직접 충격 소음은 벽, 바닥통에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쿵쿵쿵 뛰는 소리들. 자, 그리고 공기 전달, 이것은 오디오, 피아노 또는 괴성을 지른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악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가 좀 변경됐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바닥 두께 기준하고 바닥 충격음이 있는데 바닥 두께 기준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무량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180mm에서 210mm로 바뀐 거. 그리고 바닥 충격음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만 바닥 충격음 적용을 제외하냐 안 하냐, 이때 이것은 제외하지 않고 합친 거고요. 이것은 바닥 충격음을 제외한 상태에서 잰 거죠. 당연히 좀 더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1층과 탑층, 장단점과 로얄동 층향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돼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은요, 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경제여행이 저로서는 매우 즐겁습니다. 우리 함께 풍요로운 결실을 맞는 그날까지 활짝 웃자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 우리는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감사합니다.